어둠이 내린 프랑크푸르트의 서재의 두꺼운 커튼,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가로 등 빛조차 희미했습니다. 촛불 하나만이 겨우 책상을 비추고 있었고 그 작은 불꽃은 바람에 흔들리며 벽에 긴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창 밖으로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어댔고 얼어붙은 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은 노인은 펜을 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잉크병은 열려 있었지만 종이 위에는 단 한 글자도 적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창밖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는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 70년 넘게 살아온 삶의 무게를 들여다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노인의 흰 머리카락은 양옆으로 부풀어 올라 있었고 깊게 팬 주름은 그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해왔는지를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의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고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무뎌지 않은 세상을 꿰뚫어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워. 그는 세상이 본질적으로 고통이라고 말한 철학자였습니다. 삶은 의미 없는 욕망의 연속이며 행복이란 잠시 고통이 멈춘 순간에 불과하다고 외쳤습니다. 사랑은 유전자의 속임수이고 인간관계는 이기심의 감명이며 역사는 같은 비극의 무한 반복일 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염세주의자라 불렀고 미친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동료 철학자들은 그를 비웃었고 대학은 그를 거부했으며 대중은 그의 책을 사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그는 완벽한 무명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철학은 개인적 불행에서 태어난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세상을 너무나 깊이 너무나 정직하게 관찰한 결과였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고통을 더럽힘을 자기 기만을 누구보다 냉철하게 바라본 한 사람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아름답다고 노력하면 행복해진다고 역사가 진부한다고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불편하고 우울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을 왜 그는 세상을 부정했을까요? 무엇이 그를 이토록 어두운 철학으로 이었을까요?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왜 그의 철학은 100년이 지난 오늘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을까요? 부터 여러분과 함께 세상에서 가장 솔직했던 철학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사랑받지 못했던 소년의 이야기를 천재성을 확신했지만 30년 동안 무시당했던 청년의 이야기를 그리고 마침내 세상이 그를 알아봤을 때 이미 죽음 앞에 서 있던 노인의 이야기를 1788년 2월 발트의 연해 항구도시 단치 눈이 내리는 아침이었습니다. 도시의 상인들은 벌써 부두로 나가 하루 일을 시작하고 있었고 선박들은 얼어붙은 바다를 헤치며 항구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부유한 상인 하일리 쇼펜하우어의 저택에서는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큰 저택이었습니다. 방이 12개나 되었고 하인들이 연락 있었으며 식탁에는 매일 고급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아버지 하일리는 도시에서 손꼽히는 무역상이었고 어머니 요한나는 교양 있는 지식인이었습니다. 아이에게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재산도 교육도 미래도 단체의 최고의 가문에서 태어난 아이는 당연히 행복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집안의 분위기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아버지 하인리 히는 엄격하고 우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업에는 성공했지만 삶에서는 행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항상 침울한 표정으로 집안을 돌아다녔고 아들에게조차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은 정해져 있었고 대화는 최소한으로만 이루어졌으며 웃음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업 이야기를 할 때만 아버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어떤 배가 어느 항구로 떠났는지, 어떤 상품의 가격이 올랐는지, 누구와 거래를 성사시켰는지. 하지만 그것도 기쁨이 아니라 의무를 말하는 투였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재산을 늘리는 것도 그에게는 그저 해야 할 일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요한나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22살의 젊은 여성이었고 사교적이고 활달했으며 문학과 예술을 사랑했습니다. 시를 쓰고 소설을 읽고 음악회에 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결혼 생활에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형식적이었습니다. 하일리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고 요한나도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계약이었습니다. 집안과 집안의 결합, 재산과 재산의 결합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늘 다른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책 속의 세계 예술가들의 살롱, 자유로운 대화가 있는 곳. 어린 아르투어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자랐습니다. 부모가 함께 있어도 함께 있지 않은 집, 웃음소리는 있어도 진짜 기쁨은 없는 저녁 식사. 돈은 넘쳐났지만 온기는 없는 방들. 비싼 가구로 채워져 있지만 사랑은 없는 것. 아이는 일찍부터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외부 조건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내면이 공허하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이것이 그가 평생 동안 가지고 다닐 첫 번째 통찰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의 뒤를 이어 상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르투어를 유럽 각지로 데려다니며 상업교육을 시켰습니다. 9살부터 시작된 여행이었습니다. 파리, 런던, 네덜란드, 벨기에 소녀는 화려한 도시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번영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허영뿐이었습니다. 런던의 공장에서 그는 어린아이들이 기계 앞에서 하루 15시간씩 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겨우 6살, 7살밖에 안 된 아이들이 손가락이 부러져도 멈추지 못하고 일했습니다. 감독관이 채찍을 들고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업혁명의 풍요 뒤에 숨은 지옥이었습니다. 파리의 살롱에서는 가면을 쓴 듯한 사람들의 헛된 수다를 들었습니다. 귀족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우아한 말투로 대화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서로를 견제하고 시기하고 이용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예의범절, 뒤에 숨은 야만이었습니다. 네덜란드의 항구에서는 돈을 위해 서로를 속이는 상인들을 목격했습니다. 썩은 물건에 향수를 뿌려 팔고 저울을 조작하고 계약서를 위조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서는 정직과 신의를 설교하는 목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선이었습니다. 16살이 된 아르투어는 이미 세상의 환멸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쫓지만 그들이 잡는 것은 항상 고통뿐이라고. 욕망은 채워지는 순간 새로운 욕망으로 바뀌며 만족이란 순간적인 착각에 불과하다고. 16살 소년의 글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성숙하고 비관적인 문장들이었습니다. 그러던 1805년 4월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창고 다락에서 떨어진 사고사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살을 의심했습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고
사고 전날 밤에도 혼자 창고를 배회했다는 목격담이 있었으니까요. 17살 소녀는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이미 그 모든 것을 예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삶을 보며 알고 있었습니다. 성공해도 부유해도 명예를 얻어도 내면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버지는 세상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결국 자신의 어둠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소녀는 아버지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정리되지 않은 서류들이 쌓여 있었고 잉크병은 말라 있었으며 펜은 부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항구가 보였고 배들이 떠나고 있었으며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도 한 가족이 무너져도 세상은 전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가 배운 두 번째 진리였습니다. 아버지가 죽자 어머니 요한나는 마치 감옥에서 풀려난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석 달도 되지 않아 그녀는 단치일을 떠나 바이마르로 이사했습니다. 바이마르는 괴테가 사는 문화의 도시였고 예술가와 작가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문학살롱을 열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그녀의 집에는 시인, 화가, 음악가, 철학자들이 모였습니다. 와인을 마시고 시를 낭송하고 최신 문학 작품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요한은 그 중심에 있었고 사람들은 그녀의 재치와 교양에 감탄했습니다. 그녀는 작가로서의 삶도 시작했습니다.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 여행기를 출판했으며 꽤 많은 독자를 확보했습니다. 당대의 거장 괴테조차 그녀의 살롱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요한나 쇼펜하우어는 바이마르 사교계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20살이 된 아르투어가 바이마르를 방문했을 때 어머니는 냉담했습니다. 살롱에 손님들이 모인 저녁 젊은 쇼펜하우어는 구석에 앉아 사람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술의 아름다움에 대해, 인간 정신의 고귀함에 대해, 낭만적인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르투어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끼어들어 말했습니다. 예술도 결국 고통을 잊기 위한 도피일 뿐이라고. 사랑은 종족 보존 본능의 가면이고 인간의 역사는 어리석음의 연속이라고. 삶의 본질은 고통이며 낙관주의는 현실을 외면하는 자기만이라고. 살롱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손님들은 불편해했고 어머니는 분노했습니다. 대화가 끝나고 손님들이 떠난 후 큰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이 집에 있으면 모든 개진다고. 제발 어디든 가서 내 길을 찾으라고. 내 살롱을 망치지 말라고. 그녀는 더 나아가 말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닮아서 싫다고. 그 우울한 성격을, 그 비관적인 시선을, 그 냉소적인 태도를 물려받아서 견딜 수 없다고. 아르투어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은 진실을 말할 뿐이라고. 어머니가 듣기 싫어하는 게 사실이라고 해서 그것이 거짓이 되는 건 아니라고. 세상이 아름답다고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자기 기만을 자신은 참을 수 없다고. 살롱에 모인 사람들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겁쟁이들이라고. 어머니는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천재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아무도 내 철학 따위에 관심 없다고. 내 책은 아무도 읽지 않을 것이고 내 이름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면 자신은 이미 유명한 작가이고 괴테도 인정하는 문인이라고. 아들은 냉소적으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려면 그러시라고.
하지만 100년 후에는 어머니의 이름은 잊혀지고 자신의 이름만 남을 것이라고, 어머니는 아들 덕분에만 기억될 것이라고, 그 말이 결정타였습니다. 결국 모자는 결별했습니다. 20살의 청년은 어머니의 집을 떠났고 그 후 거의 평생 동안 어머니와 만나지 않았습니다. 가끔 편지를 주고받았지만 그것도 형식적인 안부였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1838년에 죽었을 때조차 그는 장례식에 가지 않았습니다. 훗날 누군가 물었습니다. 어머니와 화해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지 않느냐고. 쇼펜하우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없다고. 어머니는 자신이 유명해지기를 원했지만 결국 아들 덕분에만 기억되는 신세가 되었다고, 자신의 예언이 맞았다고. 냉혹한 말이었지만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유한나 쇼펜하우어의 소설을 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어머니로 모든 전기에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 결별은 쇼펜하우어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유일하게 가까웠어야 할 사람마저 자신을 거부했다는 사실, 어머니조차 자신의 존재를 짐으로 여겼다는 경험, 그것은 그의 철학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인간관계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며 사랑이란 결국 유전자가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하다는 그의 신념은 어쩌면 이 경험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 결신의 행복만을 추구한다는 것을, 부모의 사랑마저도 조건부이고 일시적이라는 것을 그는 대학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유지를 따라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인체를 해부하고 질병을 진단하고 환자를 치료하는 일은 그에게 맞지 않았습니다. 그는 육체가 아니라 정신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왜 고통받는지, 삶이 왜 무의미한지, 욕망이 왜 끝이 없는지 곧 철학으로 전향했습니다. 플라톤과 칸트를 읽으며 그는 자신만의 사상을 다듬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론과 칸트의 현상과 물자체 개념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보다 더 어두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베를린 대학에서 그는 당대 최고의 철학자 피이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피이를 경멸했습니다. 피테는 세계를 자아의 창조물로 보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것이 허황된 이상주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세계는 자아가 만든 것이 아니라 맹목적인 의지가 만들어낸 고통의 무대일 뿐이라고 강의 중에 그는 공개적으로 피이에와 논쟁했습니다. 교수는 화를 냈고 다른 학생들은 당황했으며 쇼펜하우어는 강의실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진리를 위해서라면 어떤 권위와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20대의 쇼펜하우어는 외롭고 불행했습니다. 친구도 없었고 사랑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머니와는 결별했고 누이와도 재산 문제로 소송 중이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파국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고독 속에서 자신의 철학을 완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거부한다면 자신이 세상을 먼저 거부하겠다고 다짐하면서,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세상이 자신의 가치를 알아볼 날이 올 것이라고 믿으면서 1818년 12월 드레스의 작은 출판사 30살의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원고를 출판사 사장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두껍고 무거운 원고였습니다. 4년 동안 밤낮으로 쓴 결과물이었습니다. 제목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였습니다. 그는 이 책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칸트 이후 가장 중요한 철학서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플라톤 이후
가장 위대한 철학책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출판사 사장에게 말했습니다. 이 책은 100년, 1000년 동안 읽힐 것이라고, 인류가 존재하는 한 이 책은 살아남을 것이라고. 출판사 사장은 회의적인 표정으로 원고를 넘겨보았습니다. 너무 어렵고 너무 우울하며 대중이 원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자의 열정이 워낙 대단해서, 그리고 저자가 출판 비용 일부를 부담하겠다고 해서 결국 출판을 승낙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단순하면서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세계의 본질은 의지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성적이거나 목적을 가진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맹목적이고 충동적이며 끝없이 갈구하는 힘이었습니다. 살고자 하는 의지, 번식하고자 하는 의지, 지배하고자 하는 의지, 이유도 없고 목표도 없으며 그저 존재하고 팽창하려는 근원적 충동. 모든 생명체는 이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나무가 햇빛을 향해 뻗는 것, 동물이 먹이를 쫓는 것, 인간이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 모두 이 맹목적 의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졌다고 믿지만 사실은 거대한 의지에 꼭두각시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의지는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배가 고프면 음식을 원하고, 음식을 얻으면 배부름이 지겨워져 다시 배고픔을 원합니다. 가난하면 돈을 원하고, 돈을 벌면 권력을 원하며, 권력을 얻으면 명예를 원하고, 명예를 얻으면 사랑을 원합니다. 사랑을 얻으면 그것도 곧 시들해집니다. 끝이 없습니다. 목표에 도달하는 순간 새로운 욕망이 생겨납니다. 만족은 잠깐이고 갈망은 영원합니다. 이것이 인간 조건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래서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라고 그는 결론지었습니다. 욕망은 결핍의 다른 이름이고 결핍은 고통입니다. 우리가 행복이라 부르는 것은 잠시 고통이 멈춘 상태일 뿐 진정한 만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적극적인 상태가 아니라 소극적인 상태, 즉 고통의 부재일 뿐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냉혹한 진실을 말했습니다. 사랑조차 환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 부르는 감정은 종족 보존을 위한 의지의 계략일 뿐이었습니다. 젊은 남녀가 서로에게 끌리는 것은 그들의 유전자가 좋은 조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전자가 자신을 복제하기 위해 만들어낸 속임수였습니다. 연인들은 자유의지로 사랑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본능의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사랑이 식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의지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그 강렬한 감정이 필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부부들은 점점 서로에게 무관심해지고 때로는 증오하게 됩니다. 우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수한 우정이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우정은 상호 이익에 기반합니다. 친구가 더 이상 유용하지 않으면 관계는 끝납니다. 사람들은 외롭고 쉽지 않아서 또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친구를 사깁니다. 심지어 부모의 사랑마저도 본능이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자신의 유전자를 보호하려는 생물학적 프로그램일 뿐입니다. 쇼펜하우어 자신의 경험이 이를 증명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자신의 삶에 방해가 되자 냉정하게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는 두 가지 길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술이었습니다. 음악을 듣거나 그림을 감상할 때 우리는 잠시 의지의 지배에서 벗어나 순수한 관조의 상태에 들어갑니다. 욕망도 고통도 두려움도 있고
대상 그 자체를 바라보는 순간입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 자아가 사라진 듯한 경험, 특히 음악은 특별했습니다. 음악은 의지 그 자체의 직접적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예술은 의지의 객관화를 통해 우회적으로 보여주지만 음악은 의지를 직접 드러냅니다. 그래서 음악을 들을 때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매일 저녁 플루트를 연주했습니다. 서툴렀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음악을 연주하는 그 시간만큼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니까요. 두 번째는 금욕이었습니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의지 자체를 부정하고 욕망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불교의 열반처럼 모든 집착을 버리고 무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궁극적 해방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는 동양 철학, 특히 불교와 힌두교의 우파니샤드에 깊이 심취했습니다. 서양 철학자 중에서 불교를 진지하게 연구한 최초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불교의 사성제 즉 삶은 고통이고 고통의 원인은 가래이며 가래를 끊으면 해탈한다는 가르침이 자신의 철학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자들은 이 길을 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재산을 버리고 명예를 버리고 심지어 생명에 대한 집착마저 버린 사람들. 그들만이 진정한 평화를 얻었다고 쇼펜하우어는 믿었습니다. 책은 완성되었습니다. 8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출판사에 원고를 보내며 이 책이 자신의 명성을 확립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이 역사에 남을 철학자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출판일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평론가들의 찬사를 상상했습니다. 대학에서 자신의 철학을 가르치고 학생들이 몰려드는 광경을 그려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성공을 듣고 후회하는 모습까지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책은 완전히 무시되었습니다. 출판되고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어떤 평론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문에도 잡지에도 학술지에도 이 책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몇몇 서평이 나왔지만 대부분 부정적이었습니다. 너무 비관적이라는 평가, 위험한 사상이라는 비난, 불경스럽다는 공격. 어떤 평론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 책은 인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우울한 헛소리일 뿐이라고 대중은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출판사 참고에는 팔리지 않은 책들이 쌓여갔습니다. 초판 500부 중에서 겨우 100부 정도만 팔렸습니다. 그것도 몇 년에 걸쳐서 쇼펜하우어는 분노했습니다. 세상이 진리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대중은 어리석고 평론가들은 부패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분노 뒤에는 깊은 좌절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 되뇌었습니다. 내가 틀렸나? 네. 철학이 정말 가치가 없는 것인가?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옳다. 다만 세상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뿐이다. 당시 독일 철학계는 헤겔의 전성시대였습니다. 헤겔은 베를린 대학의 교수였고 프로이센 정부의 지지를 받았으며 수백 명의 학생들이 그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헤겔은 역사가 이성의 진보라고 세계 정신이 자기 실현을 향해 나아간다고 가르쳤습니다. 모든 모순은 변증법적으로 지향되어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한다고 했습니다. 현실은 이성적이고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낙관적이고 웅장한 체계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원했습니다.